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인당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소비 쿠폰을 줍니다. 소득, 자산, 그리고 사는 지역 등을 따져서 1인당 액수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걸 목표로 20조 원을 풉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20조 원의 돈을 더 푸는 올해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민에겐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차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재난지원금처럼 소비기한은 넉 달 정도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29조 원어치가 발행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애기 먹는 거 과일 채소 이유식거리 살 것 같아요. 일주일분은 부담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지역 카페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재정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나라 곳간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 포함 시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이 되는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생깁니다. 코로나 때 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안 한 도매상가 건물입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월세가 게 벅차고 관리비가 벅차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도 어렵고 병역 때도 어렵고 계속 어려웠죠. 이자 내기도 뿌듯한데. 정부가 빚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등 143만 명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2차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은 일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해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0% 원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빚 탕감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경 이외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문제는 재원이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 거냐. 자, 국세청이 어제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 박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 보고에 나선 정부 부처를 연일 질타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 국세청은 업무 보고 때 박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탈세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고액 탈세자를 더욱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며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보고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아동수당 등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총 210조 원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의 경우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추경안 처리 앞두고 이번 주 일요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도 갖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이란 야권의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고 취약계층은 더 많이 지원해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 민원을 경시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걸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선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52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입니다. 뭔가 한 번에 다 안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고 좀 복잡한데요. 네. 그럼 2차 지급을 못 받는 그 상위 10%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네, 상위 10%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둘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둘 다 보겠다는 건데요. 우선 현금이나 예금, 주식, 부동산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차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라면 상위 10%인 셈입니다. 또한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이 고소득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상위 10%는 TF를 구성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은 가구 전체가 소득이 또 같이 추산이 되기도 하니까 이 상위 10%는 개별로 보는 거예요? 가구로 보는 거예요? 네, 소득과 자산은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딸과 사는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빠 명의로 된 시세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요.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상위 10%를 따지다 보니 이 가족은 초등학생 딸과 아빠, 엄마까지 모두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인당 15만 원씩 4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봤습니까? 네, 지급 수단은 이 4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입니다. 다만 이제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사용도 빠르게 해야 하는데요. 소비 기한이 4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안 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합니다. 또 이제 자동적으로 주소지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1차 지급의 경우 다음 달 중순 이후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추경안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되면 7월 초에는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기초, 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가 돼 있어서 1차 지급분은 국회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제 2차 지급분은요.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빚 탕감이 된다고 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소상공인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모두 해당되진 않습니다. 이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일괄 탕감해 주기로 한 건데요.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부는요, 7년이나 연체가 됐다면 악의적으로 안 갚는 게 아니라 파산 직전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는데요. 사업 자산으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다른 곳에 썼다 해도 추려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해 공격하자 이란도 병원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미사일 발사 차량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레이더 시스템 등 주요 군사 장비들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오늘 전투기 40대를 동원해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지 약 3시간 만에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주요 타깃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아라크 지역의 원자로와 나탄즈의 핵농축 시설 등이었습니다. 각각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이란 핵기술의 핵심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번 공습은 이란 정권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자재 생산 공장, 방공 시스템 등 이란 군사 생산 시설도 공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곧바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의 미사일 중 일부가 남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을 강타했다며 최소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הנזק שנגרם הוא נזק רחב היקף, בעיקר למבנה שספג את הנפילה הישיר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의 SNS에 병원 피격 사실을 알리면서 테헤란의 폭군들은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이제 관건은 미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중동 전쟁 확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공격 준비는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1초 전에 결정할 거라며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향해 행운을 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하루 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공격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이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이에 앞서서 전세가 기울었으니 잘 판단하라며 곧바로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특히 36년째 이란을 통치 중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행운을 빈다는 서늘한 압박도 남겼습니다.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Say good luck.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공격을 승인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명령을 보류했지만 그의 결정에 따라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벙커버스터 투입 등 공격 준비는 끝마쳤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도 트럼프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at the Defense Department, our job is to stand ready and prepared with options, and that's precisely what we're doing. 이런 가운데 영국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미국의 첨단 전략 무기들은 중동으로 집결하며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은 물론 전략 폭격기까지 전개돼 이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Senator, I think we already have, in many ways, in this environment, reestablished deterrence. The question is, in the coming days, exactly what direction that goes. 미국은 중동의 주요 전략 무기를 집결시키며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 파괴가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를 타격할 수 있는 GBU-57 벙커버스터의 동원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 니미츠함 칼빈슨함은 이미 페르시아만에, 해군 구축함 3척은 동지중해에 배치됐고 F-22, F-35 등 최신의 전투기들과 공중급유기 다수도 속속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동 작전을 위한 거점으로 꼽히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B-52 폭격기 4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기 위한 B-2 스텔스 폭격기 외에 57톤의 무장량을 자랑하는 B-1 초음속 폭격기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총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으로 하여금 조기에 항복을 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압박 수단이다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폭격이 이뤄질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가 이란의 승복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은신 중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닷새만의 모습을 드러내 미국이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거라며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물밑에선 협상이 진행 중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배경을 커튼으로 가린 채 방송 연설에 나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신한 뒤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تسلیم چی بگن؟ ملت ایران تسلیم شدنی نیست. ما تعرض به کسی نکردیم. منطق ملتی ایرانه. این روحیه ملتی ایران. 특히 미국이 전쟁에 개입해 이란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صدمه آمریکا اگر ورود در این میدان بشه، ورود نظامی در این میدان بکنه، صدمه جبران ناپذیری خواهد بود بدون تردید. 주 유엔 이란 대표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한물 간 전쟁관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첫 번째 대상은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쏘면 3, 4분 만에 닿을 거리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반응과는 별개로 이란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 외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회동을 수락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독일, 프랑스,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내일 스위스에서 아라그치 장관과 회동을 추진 중인데 성사된다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과 서방 국가의 첫 대면 접촉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인데요. 야당은 북한을 10여 차례 다녀온 그의 대북관을 집중 검증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북관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독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재자입니다. 이 후보자도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친북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외교 안보 라인 힘겨루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은 자동파라고 답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적인 데서는 자주파라고 저 비난했고 진보적인 데서는 동맹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야당의 대북관 검증에 반발하며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위는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책임질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속 주치의로는 역대 12번째, 가정의학과에선 첫 주치의 배출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역대 12번째 서울대병원 소속 주치의로 가정의학과 교수가 주치의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소화기내과 교수가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한 의학계 인사는 심장 쪽을 비롯해 보통 생명을 다루는 내과가 맡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의학과가 가장 넓게 보는 일반적 의학이지 않나라며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짐작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서울대 가정의학과 후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전혀 없다면서 실적과 평판을 종합해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 휴가나 해외 순방에 동행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도 함께했습니다. 박 교수는 채널A와 통화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대통령의 G7 방문 기간에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은 계속됐죠. 자, 대통령실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각 인선 속도 전 김 총리 후보자 최종 지명 전에도 장관 후보자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자신하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야권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낙마할 만한 결정적 사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장차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임명 전이라도 검증이 끝나면 그때그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 재청권은 이주호 총리 대행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UN 대표부 대사,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해 자리에 적합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로 몰려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받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가 이상한데 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는 출입국 날짜와 비행편 편명을 SNS에 공개하며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오전 7시에 회의하고 8시에서 9시 비행기로 중국을 오갔다는 김 후보자 주장 검증에 필요하다며 출입국 기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후보자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최고위원회 개최 일시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으로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며 SNS에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21번에 걸친 중국 출입국 날짜와 이용한 비행기 편명 등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전 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해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한다며 맞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눈 실핏줄이 터지는 심적 고통을 겪게 만든 국민의힘의 폐륜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잠룡 외에 김용태, 김재섭 등 세대 교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조기에 전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차기 당권주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당 혁신 토론회에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군인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대선 2라운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장 당권 경쟁에서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도적인 연합을 복원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일각에서는 세대교체 차원에서 30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재섭 의원도 거론됩니다. 김용태 위원장도 굉장히 야권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젊은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면은 도전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는 있어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적이고 젊고 새로운 얼굴로 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당에 준하는 수준의 대개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확실한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무게감 있는 대선 주자급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력 출마자인 안철수 의원도 전국 민심 투어를 돌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삶의 끝에서 건넨 또 다른 삶의 시작, 장기기증 연속보도 그 세 번째 이야기인 기증자의 숭고한 선택으로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게 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강민주 씨. 애타게 기다려온 이 시기 확정된 순간입니다. 폐 섬유화로 폐가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굳어가는 건데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그 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 폐 이식 대기자가 이식 1순위가 되는 기간은 단 3주. 이식을 했을 때 생존 가능성이 큰 기간이 3주 정도기 때문입니다. 3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응급도 1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희망이 또 적어지니까. 강 씨 남편은 3주째가 되는 날 기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날 다행히 매칭이 됐죠. 사실은 이식을 받지 못,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식을 받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신장 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석을 지금 한 4년 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들었고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이식 수술 8일 후 5%에 불과하던 신장 기능이 90%까지 회복됐습니다. 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네. 뭐 워낙 수술 잘 되고 경과가 좋아서 예정대로 퇴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여행도 좀 다니고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야겠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한 건 기증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보정 씨는 2년 전 27살 딸이 생명을 나누고 떠난 후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사가 됐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 인식을 내가 좀 바꿔보는 거는 낫지 않을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 조직 기증원을 통해 딸의 장기를 받은 수혜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아이가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잘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들이 화음을 맞춘 지 어느덧 10년. 생명의 소리 합창단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유가족을 보면 죄인같이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너무 즐겁고 좋아요. 딸을 향한 노랫말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너를 사랑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써서 부르면은 듣지 않을까 사과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5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버스를 운전해보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내립니다. 얼마 후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더니 곧장 운전석에 앉습니다. 능숙하게 문을 닫고 좌우를 살피며 후진하는 남성. 멈춰있던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운전기사와 동료는 버스를 두드리며 쫓습니다. 남성은 유유히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한 남성이 버스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그러자 버스는 대래 속도를 내며 도주합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도 무시하며 경찰과 10km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차 3대가 버스를 둘러싸 겨우 멈춰 세웁니다. 버스를 본 남성이 문을 열지 않자 경찰이 발길질을 하고 몸으로 부딪힙니다. 결국 3단봉으로 버스 출입문을 부수자 문이 열리고 5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터미널에 있다가 본인은 킥코트에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남성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달아나는 흰색 승용차. 경찰과의 추격전은 17분간 이어졌고 끝내 따돌리지 못하자 비상등을 켜고 멈춥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남성,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행인이나 차량도 많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위험했었거든요. 속도가 한 130km 정도 이상. 남성은 2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주 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으로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일대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트레일러 차량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3차선에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갓길 쪽으로 다가가더니 트레일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추돌한 화물차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이고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를 겨우 피해 중앙분리대와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 뒷부분은 전도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급하게 멈춰섭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기름이 땅으로 흘러가지고 불이 조금 크게 났어요. 잔불 정리하고 또 그거 견인하고 이런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사고 여파로 도로는 1시간 가까이 통제돼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 복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간호사가 계속 근무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배준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생후 4개월 난 딸을 둔 30대 아빠 A씨. 지난 4월 산후조리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전화가 와서 한 분이 결핵 확진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아기가 좀 밀접 접촉자라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딸은 곧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최근 잠복결핵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딸과 밀접 접촉한 걸로 파악된 조리원 간호사는 지난 4월 활동성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리원에 있다가 이 간호사와 접촉한 신생아 50여 명 중 15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8명이 현재까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잠복결핵균 보균자였던 간호사는 지난 3월 동네 병원에서 활동성 결핵 양성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조리원에서 나흘 동안 일했습니다. 신생아 부모들은 간호사의 감염병 여부에 대한 조리원의 관리 부실을 주장합니다. 좀 신뢰할 만한 조리원을 찾아봤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리원 측은 신생아들은 결핵 예방 주사를 맞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며 부모들에게 조리원 이용료 부분 환불과 금전 배상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화장품을 만든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라벨이나 포장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던지 상표권자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화장품들이 한가득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고가 화장품입니다. 또 있어요? 저것도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장품, 진품이 아닌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입니다. 화장품 제조와 유통업체 출신인 일당 4명은 병행 수입 제품인 양 속여 8만 7천여 개를 들여왔습니다. 정품 가액만 79억 원이 넘습니다. 압수된 가짜 화장품입니다. 겉모습과 포장이 거의 진품과 똑같아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용기는 물론 내용물까지 정교하게 제작해 정품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 의뢰를 받은 정품 업체들도 가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진짜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한 탓에 유통업자들도 속아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습니다. 홈쇼핑 납품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엉터리였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성 원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 등 맹물 화장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넘긴 뒤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허청은 외관상으로 정품과 가품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오늘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밤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굵은 비가 쏟아지는 짧고 강렬한 도깨비 장마가 예상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백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피합니다. 더위를 식히려 바닷물에 발을 담가봅니다. 정오도 채 되지 않은 오전 시간인데도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26.5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밤부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비는 밤사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폭이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와 강도 차이가 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나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정체전선은 모레 오후 남하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다 26에서 27일 사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그치는 동안 중부지방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일부 지역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고즈넉한 한옥이 결혼식장으로 변신합니다. 높은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어떤 공간들이 새롭게 문을 여는지 김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나무 사이 탁 트인 공간에 결혼식장이 마련됐습니다. 결혼식을 시작하자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해 공공예식장이 선유도 공원에서 열린 결혼식입니다. 이런 공공예식장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기존 25곳에서 40곳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산과 어우러진 카페, 문화공연장 등 실내 20곳과 한옥과 한강 루프탑 등 야외 20곳이 추가됐습니다. 보통 흔히 생각하는 예식장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한옥뷰나 야외 이런 데는 조금 특색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의도 선착장 루프탑에 올라왔습니다.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강 전망을 바라보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객 수용 규모는 5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다양합니다. 신규 예식장 가운데 36곳은 무료고 나머지 4곳도 최소 운영비만 받거나 무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일명 스드메 비용을 280만 원 이하로 쓰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서울 시민뿐 아니라 서울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다시 취업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데요.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의 인턴 생활, 김승희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한창인 광고대 행사. 임원처럼 보이는 발표자는 지난해 입사한 64세 인턴입니다. 광고지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시니어 시장 마케팅을 책임지는 6070 인턴들입니다. 진재형 씨는 물론 김정관 씨도 광고업계에서 수십 년 몸담았던 베테랑입니다. 사내 뉴스레터에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클리핑을 픽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상사도 인턴들이 든든합니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되게 든든하죠. 제가 은퇴할 때 마지막 제 퍼스트 조감독이었던 친구가 그래서 거기 감독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파란 조끼를 입고 동네를 누비는 어르신들. 퇴직 경찰관으로 꾸려진 시니어 폴리스입니다.
퇴직 경찰관들이 매일 순찰을 도는 학원가 일대입니다. 자전거 도난이 많은 지역이라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채워줄 거지? 덕분에 자전거 도난 건수도 지난해보다 27%나 줄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예방됐다.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민원인을 맞이하는 상담관, 40년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일하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한테 말하기도 좀 편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 업무는 더 수월합니다. 사회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서로가 부담되지 않는. 최근 전세 사기 상담 수요 등이 늘며 전문 자격증이나 금융 지식을 갖춘 시니어들을 찾기도 합니다. 고객층들이 대부분 이제 노령층들이 많습니다. 불만 갖고 이제 이 사무실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통한다. 연륜과 경험이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네,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가 사흘 전 서울에 이어 오늘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전현직 총리 등 일본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측 주최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일 정상회담 하루 만에 한일 협력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基盤に基づいて両国関係が安定的に発展していくよう緊密な意思疎通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현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지난 정부 당시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 전직 총리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日韓関係が一層発展しますことを心から記念し、皆さんと共に乾杯を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乾杯。 또 하야시 관방장관과 이와야 외상, 나카타니 방위상 등 이시바 내각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중요 인사들의 참석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국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저스 홈경기에 앞서 초청된 라틴 팝 가수 네자가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감정에 복받친 표정인데 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저스 구단은 야구장에서 어떤 정치적 구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자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최근 LA 시위에 대한 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I mean, I got up there and saw that, 80% of the people in the stands were of Latino descent. And I was like, no, I have to do this and I will regret it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don't. 다저스는 스페인어 중계를 제공할 만큼 라틴계 팬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이민 정책 불똥이 야구장까지 튀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보라색 꽃잎, 뒤이어 빌딩숲 위로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시가 한 글자씩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제 중국 충칭에서 펼쳐진 드론쇼로 세계 최대 규모 공중 이미지로 등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김 여사가 조작에 관여한 추가 정황이 나온 건데 김 여사 측은 원금 보장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실행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3월 4일
지인 명의로 김 여사 계좌에 4,7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김 여사에게 주식거래 손실을 메워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김 여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했느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여부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김 여사에게 지급한 돈이 손실보상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김 여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수사팀은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 씨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원금 보장 약속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가 입금한 돈은 손실 보전금이 아니고 이와 무관한 별도의 법률 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내란 특검이 첫 기소를 했는데요.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밝히자 김 전 장관 측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젯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고 비상계엄 직후 비서를 통해 계엄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구속 상태로 내란죄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혐의로 구속을 시켜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 기소를 해 특검법을 어기고 피의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했다며 조특검을 직권 남용과 수사 내용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특검은 최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수사팀과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이 대법원에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의 육성 파일을 냈습니다.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노 관장 측도 과거 최 회장의 서신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제출한 최종현 전 선대 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검토 중입니다. 최종현 전 회장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시장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선회의가 이 꼴이 시큰까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극히 전혀 반대쪽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동통신 잘려놨지. 그냥 시장 가격을 비싸게 잘 샀지. SK가 최 전 회장의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노 관장 측도 최태원 회장이 과거 수감 시절 자신에게 보낸 서신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남편의 경영 자문 요청을 받아 자신도 그룹 운영에 관여했다며 SK 성장에 기여를 주장하는 겁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0억 원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 액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액도 쟁점도 전례 없는 이혼 소송이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총리는 아직 아닌데 왜요? 네,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가 이 총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청문회도 안 했는데 총리 노릇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도 아직 없는데 지금 총리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청문회 준비 잘하겠습니다 하고 후보자 때는 좀 조용히 지내는 게 관례긴 하죠. 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매일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분야도 다양합니다. 부처 업무 보고도 받고 외신 기자와 간담회도 하고 발달장애인 간담회도 갖고요. 인사청문회까지는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었던 전임 한덕수 전 총리와도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그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15년 가까운 공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생각하겠죠. 김 후보자 측은 정책 행보로 후보자 자질을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만큼 이 시스템이 불안정하니 미리 의욕적으로 챙기는 거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 공수 교대예요? 네,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정부 내내 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소리쳤었죠. 오늘 여야가 바뀐 첫 인사청문회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까요? 대다수의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개인 장장 3분이나 말씀하셨는데요. 개인 정보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개인 정보는 개인의 정보란 이유로 꽁꽁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라고. 자료가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질문을 합니까? 제출 안 하면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 엉망진창으로 자기 관리를 했나? 국민의힘 여당 시절엔 문재인 정부 때도 자료 안 냈다면서 버텼는데요. 결국 지금 민주당의 압박에 통하지는 않았죠. 야, 오늘 보니까 확실히 공수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인데요.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대하는 태도 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차량을 몰면서 딱지 몇 번 뗐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공무원들은 그런 게 걸리면 인사상에 치명적으로 험결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후보님께서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90년대는 징계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종합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여야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검증의 잣대까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이렇게 폭이 좁고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역별 편차가 큰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씩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남과 전북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은 34.2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비가 오며 하루 만에 10도가량 떨어집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으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중부의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물겠습니다. 남부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